안녕하세요. 오늘 독서와 문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서울대 교육학과 신정호입니다. 오늘 강연의 시작은 질문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이시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많다, 유명한 IT 기업의 CEO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독서와 문해죠. 그 측면에서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사람은 독서를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을 주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생선초밥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하고 생선초밥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빌 게이츠 역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좋아했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지만 나중에 하버드 대학 졸업 축사를 하면서 명예 졸업장을 받습니다. 이때 기자들이 짓궂은 질문을 하나 하죠. 독서와 하버드 졸업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을까요? 독서다. 독서가 나를 성장시킨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죠. 퀴즈 하나 더 낼까요? 자, 어린 시절 독서하는데 한 10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주로 판타지 소설이나 SF 소설을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텐데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을 시점으로 했을 때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인제 누군지 조금 좁혀서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죠. 어렸을 때부터 공상, 과학, 소설이나 그런 판타지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이 도전하고자 하는 꿈을 만들었고 그 꿈에 실제 도전하기 위해서 공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지금 스페이스X나 테슬라와 같은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술 혁신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론 머스크도 자기가 그렇게 창의적인 꿈, 그 다음에 실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이유를 어렸을 때 독서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요새 세대,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알파 세대는 독서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이 알파 세대를 우리가 이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 알파 세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하고 생활하는데 아주 익숙한 그런 세대를 이야기하죠. 실제 왜 알파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가 붙여졌냐면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출시가 되느냐? 2007년 1월 9일에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아주 일반적으로 대중화되는데 이때 이 스마트 기기하고 같이 태어나서 이 스마트 기기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자라났던 그런 세대가 있고 그 세대를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 알파 세대라고 하는 거죠. 이 알파 세대는 이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너무 익숙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언제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느냐를 조사한 결과 되게 이른 시기에 노출이 됩니다. 만 2세 이전에 거의 70% 이상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만 2세면 어떤 시점입니까? 보통 우리가 말을 시작하는 게 엄마, 아빠,
보통 18개월 좀 지나서 24개월 이내에 한 단어 말 같은 거 시작하잖아요. 말하기 전부터 이 스마트 기기 가지고 생활하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요새 뭐라고 합니까? 아이는 누가 키운다?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게 아니라 스마트 기기가 키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참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파 세대들의 독서 어떠하냐, 이걸 좀 살펴보면 거의 책을 읽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읽어도 왜 읽느냐? 학교에서 읽으라고 권장하니까 읽지 자기가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는 그러한 생활은 자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안 읽느냐? 그 이유를 또 물어봤더니 뭐하고 연관되어 있을까요? 바로 스마트 기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스마트 기기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스마트 기기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알파 세대의 최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책을 읽지 않고 스마트 기기에 지나치게 노출되게 되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우리 두뇌가 이 스마트 기기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하고 달리 아주 다른 형태로 일종의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냐?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건 책을 읽건 간에 깊게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뇌도 그런 집중하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스마트 기기에 노출이 많이 된 친구들의 경우, 특히 어렸을 때 이렇게 집중해서 물이 이렇게 끓어오르듯이 집중해서 어떤 일에 생각하는 그러한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해요. 어떤 자극적인 영상물이나 게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뇌가 반응을 하는데, 생각해야 될 활동, 책 읽는 게 그런 활동이죠. 그 생각하는 활동과 관련해서는 뇌가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나타내 보이더라. 아주 자극적인 영상물이나 게임에 대해서 단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뇌의 특성들을 이 스마트 기기에 지나치게 노출된 친구들의 경우에 갖게 되는데, 그러한 뇌의 특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들어보셨을 겁니다. 팝콘 브레인이다. 어떤 자극에서 단발적으로만 딱 반응하고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뇌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즉 뇌는 태어나면서부터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경 가소성이라고 얘기해요.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두뇌는 구조가 다르게 만들어지고 또 그 기능도 다르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실제 아까 스마트 기기에 지나치게 노출된 친구들의 경우에 이런 자극적인 영상이나 게임에 대해서만 단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뭔가 깊이 있게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활동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뇌의 전전두엽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전전두엽은 우리가 사고 활동을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꾸 파악하려고 하고, 내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을 점검하고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판단해서 그 추후의 활동들을 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부분이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이 스마트 기기에 지나치게 노출된 경우에는 이 전전두엽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고 생각하는 그런 힘을 기를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한 친구들은 이 전전두엽의 발달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따라서 그 전전두엽 활동들이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할 때 보면 되게 체계적으로 안정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죠. 책을 보느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두뇌가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생각하는 그러한 힘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문해, 독서 오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 공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이 생각하는 힘은 결국 공부하는 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아시죠? 독서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힘을 키우면 그게 사실 문해력인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부하는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서를 통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 문해 능력을 키우는 것은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일종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하는 그러한 그 두뇌의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책을 보게 되면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능력도 키우지만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문화와의 만남, 시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삶과의 만남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키울 수 있느냐? 꿈을 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사실 자기의 꿈도 확실해요.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자기 생각이 분명해져요. 남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남들의 생각을 기반으로 나의 생각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책이라고 하는 게 문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삶의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제 이런 그 독서를 통한 그 문해 능력의 신장은 상당히 중요한 21세기 미래 역량이다라고 최근 들어서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문해,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하면 산업화 시대의 역량, 옛날에 필요한 능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21세기 AI,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중요한 기반 역량이 바로 뭐냐? 문해력이에요. 실제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21세기 미래 역량으로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문해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21세기 미래 역량 하면 뭐 창의력, 비판적 사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문해력이에요. 왜 문해력이 그렇게 21세기에도 중요한 역량이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사회 특징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문해와 관련해서 미래사회 특징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사회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변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식의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빠른 속도로 많은 지식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 다양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0년대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식의 양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많이 만들어진다,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식의 생명주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식의 생명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예전에는 10년 동안 쓸모가 있는 결과물이었는데 점차 이 주기가 10년에서 5년, 5년에서 3년, 3년에서 2년,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미래 사회에서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실제 유발 하라리 다 아시죠? 이 유발 하라리가 교육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지식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단순히 지식을 알게 하는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 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나중에 그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유용한 결과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 지금 알파 세대가 사회 활동을 한 20년 후, 30년 후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얼마만큼 유용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유발 하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도 거의 유용한 결과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실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 새로운 그러한 지식들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경험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게 바로 문해력이에요. 그 문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그 정보, 내가 학습한 정보에 대한 판단 능력, 그게 바로 뭡니까?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들을 다시 재결합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뭐예요? 창의력이에요. 이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가장 기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더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해력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 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되게 재미있는 또 결과가 하나 그 타임즈에 2015년에 실린 적이 있는데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몇 세까지 살 수 있냐, 평균 수명이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이 2015년 타임즈 표지 기사가 뭐냐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2세까지 살 수 있다. 야, 이거 뭐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142세까지 살려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일종의 생산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산활동에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기본적 힘 중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문해력이기 때문에 이 문해력은 평생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상당히 중요한 기본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즘 알파 세대 문해력 어떠하냐? 또 조금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지금 MZ 세대일 수 있는데 이 MZ 세대, 알파 세대의 문해력 여기에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그 MZ 세대, 알파 세대 문해력에 사회적 관심이 주어진 계기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어휘와 관련된 일이었는데 뭐 금일까지를 금요일로 생각한다든지 사흘 연휴라고 했더니 또 사흘 연휴라고 했는데 왜 이게 4일이 아니라 3일이냐? 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어떤 인터넷 그 회사에서 그 저자하고의 만남 시간을 이제 정했는데 이게 좀 일정 조정이 필요해서 연기가 됐나 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 참여하고자 신청했던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글을 이제 게재를 했는데 이걸 보고 난리가 났다는 거 다 아시죠? 왜 심심하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지 왜 심심한 사과를 하냐? 냉랭하게. 또 무운을 빈다, 뭐 연패했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어휘의 어떤 세대 간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세대 간 차이를 반영하는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어휘라고 하는 것이 소통하거나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에피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어휘는 생각을 함에 있어서 내가 생각이 이제 어떤 이해 기반이라고 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본 단위가 바로 어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블록을 가지고 성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휘는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블록을 갖고 있으면 멋있는 성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어휘가 제한되어 있으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사고 활동에 있어서 또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본 단위, 기본 능력이 바로 어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어휘의 차이가 상당한 학습 차이, 또 나중에 진로 선택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은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몇 가지 그 연구 상황들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회 계층에 따라서 이 언어 경험들이 다르고, 이 언어 경험이 나중에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의 차이로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고소득층 자녀의 아이들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아이들하고 만 3세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노출되는 언어의 수, 어휘의 수의 차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몇 개 정도 차이가 나냐면 깜짝 놀랐어요. 3천만 개의 어휘 노출 빈도의 차이를 갖고 오더라. 많은 언어 자극에 노출되면 될수록 사실 발달 과정에서 언어 발달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한된 언어 경험들을 저소득층 계층의 아이들의 경우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인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 입학할 시점 만 7세죠 요새. 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 30% 정도가 자기 또래보다 1년 정도 어휘 수준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학습을 제대로 쫓아가기가 어떻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휘가 되게 중요해요. 실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양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입학 전에 소위 말해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들어갔을 때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아이가 누구냐 한번 먼저 찾아가지고, 우리가 선별이라고 하는데, 먼저 찾아서 이 아이를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연구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누가 학교 갔을 때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보일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 지표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연구를 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예측 지표로 확인된 게 바로 뭐냐, 그 또래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어휘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또 학교에 와서도 지금 2학년, 3학년이에요. 앞으로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서 공부를 할 텐데, 지금은 그냥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하는 과정의 어려움, 학습 부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누구냐, 이걸 좀 찾아보는 연구를 저희가 또 연계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년 수준에서 배워야 될 어휘라고 하는 게 있죠. 개념이라고 하는 거. 그 개념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친구들이 나중에 상급 학년에 올라가서 학습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 따라서 그 아이들의 개념 학습, 어휘 학습을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저희가 시사점을 연구를 통해서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휘가. 이 어휘가 사실 아이들의 문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어휘 활동을 하거나 또 어휘에 노출되는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어렸을 때 많이 읽는 게 이 어휘 발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 알파 세대의 문해력을 키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문해력을 키울 것이냐, 이 고민의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문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문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해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독서, 또 독서를 통한 소통, 생각하는 것의 어떤 가치들을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많은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문의 환경을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는 사물이 아니에요. 항시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생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바, 행동하는 방식들이 달라져요. 그걸 우리가 행동 유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은 코넬 대학의 깁슨이라는 사람이 70년대에 제안한 건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실제 많은 분야에서 환경이 사람의 생각, 정서,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요. 재밌는 한 가지 에피소드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2015년에 역시 코넬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 노링하고 완싱크라고 하는 연구자가 미국하고 유럽의 레스토랑에 와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주문을 받느냐, 저같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 이 주문을 받느냐, 박지성 씨처럼 운동을 해서 탁 체형이 단단한 사람이 주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레스토랑에 와서 사람들이 주문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주문을 받을 때 더 많은 주문을 할까요? 바로 저같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주문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에피타이저나 후식이나 이런 것도, 음료 이런 것도 훨씬 더 많이 시키고, 또 그 주식도 좀 다양하게 주문하는 그러한 행동 특성들을 나타내 보이는 반면에 박지성 씨처럼 딱 운동을 해서 좀 딱 다져진 사람이 주문을 받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결과인데 에피타이저 주문량도 뚝 떨어지고 음료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후식도 상당히 주문 건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영향을 받는 거죠, 환경에. 다양한 연구들이 사실은 각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문의 환경과 관련해 되게 중요한 게 사실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 책 안 읽는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 어른들이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요. 요즘 어른들은 책 많이 읽을까요? 이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한 결과를 보면 1년에 책 한 권입니다. 기준이. 자, 책 한 권 이상 읽느냐 안 읽느냐. 그거야. 읽느냐 안 읽느냐. 아이들은 그래도 학교에 다니니까 학교에서 책 읽으라고 권장하잖아요. 90% 이상이 그래도 책 한 권씩은 읽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떨까요? 21년 결과를 보면 47.5%만 책을 읽는다. 한 권이에요, 한 권. 10권도 아니고. 한 권도 안 읽는 어른들이 2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책 읽고 하면 아이들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독서와 관련해서 부모님에게 바라는 사안이 뭐야?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도 책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또 책 읽고 같이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 바람이 상당히 높게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모님들 이 독서 환경, 문의 환경과 관련해서 일종의 롤 모델로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의 환경을 만들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지원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보시면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리내어 책 읽기예요. 근데 소리내어 책 읽기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글을 제대로 발음하는지 읽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디코딩이라고 저희가 그러는데 그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일부러 소리내어 책 읽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책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빨리 읽어요. 그럼 빨리 읽는다는 것이 치러야 될 대가가 뭡니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적 여유, 마음적 여유를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천천히 책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속독 의미 없습니다.
정독이 더 중요해요. 뭐 1시간 만에 책 10권 읽었다. 제대로 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책에 있는 정보를 내가 획득한다. 지식을 얻는다. 이게 아니에요. 지식, 정보를 찾는 것은 이제는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오늘 뭐 그 얘기까지 깊숙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지식,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주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 나의 생각을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많이 정리해서 갖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어야 돼요.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을 읽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훈련, 나의 생각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서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능한 한 천천히 그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가면서 그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동화책을 읽을 때도 그 동화책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막 덧붙이면서 이거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라는 자신만의 생각들을 자꾸 연계시키면서 책을 읽게 되면 그 책의 내용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자기 것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책을 읽을 때는 천천히 읽어야 돼요. 천천히 읽으면서 뭐 해라? 생각해라. 생각의 경험을 내가 축적시키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 따라서 빨리 읽는 것보다 어떻게 읽는 게 더 중요해요? 천천히 정독하면서 읽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반복해서 책 읽는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영화도 그래요. 한 번 보고 그 영화를 다 파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오랫동안 그 영화의 내용을 누구하고 대화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책을 또 영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거나 보게 되면 어떤 경험들을 하십니까? 처음 보았을 때, 두 번째 보았을 때, 세 번째 보았을 때 어때요?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 내용을 훨씬 더 다양하게 깊이 있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경험을 반복해서 책을 읽는 경험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책 읽을 때 같은 책 계속 읽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딴 책 왜 계속 그거 읽고 있어? 아닙니다. 책 한 권이라도 그거를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 그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나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다면 여러 권의 책을 읽은 것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우리가 이제 독서 왕대에서 얼마나 책 많이 읽었느냐 뭐 이런 대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할 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완벽하게 그 책에 있는 깊이의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자꾸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 거의 그 책에 대한 재미도 느끼게 되고 그 책에 대한 어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나의 생각들이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져요. 풍부하게. 한 번 보고 딱 옆에다 놓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일부러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세 번째와 관련된 거는 이제 그 독서의 시작, 어느 책부터 읽어야 되냐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 좀 써놨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대체로 싫어해요. 근데 재미있게도 아이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를 가지고 같이 책을 읽는 활동을 하잖아요. 재미있어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문해 경험,
독서 경험이 시작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초등생들, 중학생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야에 주로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영역이 게임입니다.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 오락 이런 쪽이에요. 우리 게임과 관련된 책 보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야, 그 책 왜 읽고 있어? 공부해야지. 다른 책에 고전을 읽어라. 좋은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중심으로 일단 책 읽는 것에 대한 습관을 키우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다 보니까 미르라고 하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게임은 잘하지 않는데 그 게임을 잘하려면 그 서사를 다 깨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서사를 깨기 위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미르 연대기라고 하는 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또 저희 막내도 그랬는데 옛날 포켓몬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 잘하려면 그 캐릭터들의 뭐 특징들 다 알아야 되거든요. 도감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 와, 그걸 다 꿰더라고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경험이. 깊이 있게 어떤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문해 자산, 독해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아이들이 관심 있는 그러한 주제로부터 책 읽기라고 하는 경험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책들을 읽게 되면 나중에 이 자신의 그 주제 관심들이 점점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사실 됩니다. 제가 여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게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느 관심 있는 한 주제에 대해서 아이가 계속 관련된 책을 읽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하세요. 독서 편식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몰입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몰입의 경험은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으로 관심의 확장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게임과 관련된 책들 보다 보면 게임과 관련해서 그래픽에 대해서도 관심을 실제 갖게 되고 또 게임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온라인상에서 게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소통되는지 그 일종의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그와 관련된 책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 예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게이머가 되지 않더라도 그 게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직이 있는데 그 전문직에 꿈을 갖는 경우도 생겨요. 이처럼 관심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몰입해서 책을 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어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몰입해서 책을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자꾸 아이에게 강요해서 다른 것도 읽어봐라 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자꾸 못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뭔가 강제로 하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강제로 매번 같이 너 일어나자마자 1시간씩 게임해. 아침에 자는 애 6시에 딱 깨워가지고 게임 시키잖아요. 그 좋아하는 게임도 안 합니다. 왜? 강제로 억지로 하도록 옆에서 시키기 때문에 하기 싫어지는 거죠. 책 읽는 거는 더더욱이나 옆에서 강요하는 경우에 그 부정적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책 읽기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호기심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생기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이 있어야지 호기심이 생겨요. 이 호기심은 뭡니까? 더 알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아는 것이 없으면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갖기는 어렵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얘기인데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약간 변형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는 것이 호기심의 시작이다, 원천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면 더 알고 싶어져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들을 접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하도록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고, 그런 지식들이 쌓이게 되면 더 알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는 과정이 어떠하냐가 호기심을 더 증폭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순한 책 읽기보다 이 호기심과 관련된 책 읽기 방법으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게 질문 기반 독서입니다. 이 질문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유태인의 교육법에서 하브루타 생각이 나시죠? 이 하브루타가 뭡니까? 학습을 할 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대화 방식의 그 학습법, 공부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이제 질문과 대화, 질문을 기반으로 한 대화를 하게 되면 생각 깊이도 생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결과가 사실 또 뒤따르게 돼요. 바로 뭐냐?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질문을 하게 되면. 따라서 독서를 할 때에도 이 질문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초식 동물에 대한 책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책을 읽기 전에 한번 질문들을, 알고 싶은 것에 관련해서 질문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때 그 질문은 책에 있는 질문일 수도 있고 책에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책에 있는 질문이라면 책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없는 질문이면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자료를 추가적으로 찾아서 그 질문에 대한 호기심, 알고 싶은 것을 해결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질문을 던지고 책을 읽잖아요. 훨씬 재미있어져요. 예를 들어서 초식동물에 대한 좀 책을 읽는다라고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때 초식동물과 관련해서 알고 싶은 게 뭔지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질문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만들 수도 있고. 자, 초식동물들 가만히 보면 덩치가 큰 친구들이 많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 크잖아요. 육식 안 합니다. 기린 제일 크죠? 육식 안 합니다. 야, 이 큰 덩치의 동물들이 풀만 먹고 어떻게 살까? 만약에 그 내용이 책에 쓰여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훨씬 재미있어요, 그 내용이. 근데 아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초식을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도 에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내용을 일종의 찾아가는 방식, 일종의 수수께끼 문제 내고 답 찾아가는 방식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책을 읽게 되면 책의 내용을 알게 되는 과정이 훨씬 더 재미있어집니다. 실제 제가 한 연구예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책을 같이 읽고 소통해보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되면 책을 통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다.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생각, 더 알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갖는데 되게 중요한 일종의 독서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하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문해의 결정적 시기가 있나요?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인가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 능력과 관련된 경험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되게 이와 관련해서 많이 알려졌죠. 이 오리는, 새끼 오리들은 어미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36시간이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36시간 이내에 움직이는 개체 중에 자신이 어미라고 생각한 것을 실제 어미라고
따라다니는 그런 행동 특징들을 보이는데, 만약에 그때 그 36시간 이내에 그 움직이는 물체에 노출되지 않으면 그 경험을 갖지 못하면 어미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일종의 그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에피소드인데, 문해의 경우는 어떨까요? 문해는 사실 결정적 시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옛 어른들의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데,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어떠한 경험에 일찍 노출되느냐가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스마트 기기에 이른 시기에 노출돼서 스마트 기기하고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일련의 경험을 갖느냐, 책에 이른 시기에 노출돼서 책을 보는 것을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냐, 큰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린 시기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독서, 문해와 관련된 경험들을 좀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종 정리의 이야기인데, 이 아인슈타인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 아인슈타인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되게 못했다고 합니다. 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세계적인 과학자, 물리학자가 됐잖아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일부 우리 부모님들 알고 계실 텐데, 아인슈타인이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부모님, 아인슈타인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책하고 친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책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독서 경험이 아인슈타인을 만든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 잠재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독서, 문해의 경험이 중요한 인생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